안녕하세요. 기본간호학의 안은미입니다. 오늘은요, 배설 요구 사정 및 간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한 4문제 정도? 13%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역시 이론 부분 먼저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배뇨라고 하면 비뇨기계 구조에서 일단 신장사구체 요도 방광, 여러분 이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배뇨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부분을 볼 건데 일단 배뇨의 중추는 대뇌와 척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배뇨 과정이요. 그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에 의한 자극,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의는 성인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ml 정도, 그리고 아동은 100에서 200인데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요. 이게 신호가 뇌로 가죠. 뇌로 가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방광이나 혹은 요도 이쪽에 신호를 보내서 수축된 상태의 근육을 이완을 시켜야 자연적으로 배뇨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요 의가 발생을 하면 천골에 있는 배뇨 중추에서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돼서 배뇨근이 수축되고 내 괄약근은 이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도로 보내지고 대뇌 피질에 의해서 다시 제가 신호가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회음부 근육과 외괄약근이 이완이 돼야 배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부교감 신경이 자극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배뇨라고 하는 과정은 내 괄약근이 이완되고 외괄약근이 수직적으로 이완되고 역시 그리고 복벽근은 수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횡격막의 하강으로 인해서 배뇨가 발생을 한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소변량이 약 1,500ml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설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성장 발달 단계에서 노인은 아무래도 밤에 소변을 보는 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야뇨, 그리고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소변에 대한 농축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뇨증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방광의 수축력 또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겠고, 그리고 관절 퇴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요실금이 노인에게 있어서는 자주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음식과 수분에 있어서도 수분 섭취량이 많아지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리고 심리 문화적 요인이요. 여러분 불안하면 갑자기 소변 마려운 그런 느낌 들었던 적 있을 텐데 이런 심리적인 혹은 문화적인 요인도 요 배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활동 전도와 근긴장도요. 특히 회음부의 근육의 근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여성 어르신들 요실금 많이 생기죠.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질병이요. 신장이나 비뇨기계 문제 때문에 소변량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신체 활동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요 배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약물도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물로는 항응고제, 이뇨제 아니면 항우울제, 파킨슨 질환 제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요 배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다음 살펴볼 부분은 배뇨 변화의 종류와 원인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2016, 2018, 2020 짝수해에 계속 출제가 됐었고요. 2018년에는 요정체, 2020년에는 요실금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뇨가 양상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고 정의가 뭐고 원인이 뭔지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뇨입니다. 우리가 성인 같은 경우에 일일 소변량이 1,500cc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뇨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많이 소변을 볼 때죠. 즉 하루에 2,500에서 3,000ml 이상 볼 때 우리가 다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다뇨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했을 때 아니면 요붕증 아니면 이뇨제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다뇨가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 핍뇨와 무뇨 개념 조금 구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핍뇨 같은 경우는 하루에 소변이 400ml 미만이거나 또는 시간당 소변량이 30ml 미만일 때 우리가 핍뇨라고
라고 부르고요. 즉 그러니까 소변이 너무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결핍할 때 그 핍뇨라고 연결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이고요. 그리고 무뇨는 소변량이 없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도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긴 나와요. 얼마큼 나오냐면 하루에 100ml 이하로 나와요.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게 소변이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핍뇨와 무뇨의 차이점 잘 알아두시고요. 언제 그러면 핍뇨와 무뇨가 나타나냐? 수분 섭취가 부족했을 때, 수분이 소실됐을 때, 탈수, 샥, 아니면 신부점 혹은 신부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핍뇨와 무뇨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뇨는요, 수분 섭취량은 변화가 없는데 너무 자주 배뇨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요로 감염이나 혹은 임신 스트레스 있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긴박뇨는 배뇨를 지연할 수 없어요. 즉 참을 수 없어서 바로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 그걸 우리가 긴박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감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배뇨곤란이라고 하면 배뇨할 때 통증이 있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것, 방광염 있을 때 특히 이렇죠. 그리고 지연뇨는 배뇨를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뇨증은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노화 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정체는 방광에 소변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방광에서 소변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은 말 그대로 요로에 감염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실금은 방광에서 불수의적으로 소변이 배출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요 정체가 2018년, 요 실금이 2020년에 출제가 됐었죠. 특히 이 정체는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전립선 비대 혹은 분변 매복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요실금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실금의 종류를 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능적 요실금, 긴장성 요실금, 긴장성 요실금이 이제 2020년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구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능적 요실금입니다. 우리가 기능성 요실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비뇨기계랑 신경계는 정상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치매나 혹은 운동 능력에 장애가 있을 때, 그래서 행동장애 있을 때 내가 소변이 마려운지 인식 자체를 잘 못해요. 그런데 비뇨기계 신경계는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실금을 우리가 기능적 요실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긴장성 요실금은요, 우리가 예전에 복압성 요실금이다 이렇게도 불렀었어요. 왜냐하면 복압이 증가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인은 대체로 회음부 근육의 긴장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회음부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복압이 올라갈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압의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손실되는 경우는 우리가 긴장성 요실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회음부 긴장도가 떨어졌을 때, 자, 복압이 올라가는 행위는 기침, 웃음 혹은 구토, 아니 무거운 거 들 때, 아니면 비만, 임신 말기 때, 이때 복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요실금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복압 증가 시 소변이 소실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긴박성은요,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이다 라고도 부르는데 갑작스럽게 요의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미처 화장실에도 가기 전에 제대로 잘 참지 못하고 그 전에 이미 소변이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요의가 발생을 하고요. 나도 모르게 화장실까지도 가기 전에 소변이 새요. 그걸 우리가 긴박성 요실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인은 방광 용적이 너무 떨어지거나 혹은 방광 팽만에 대한 수용기가 자극이 됐을 때 긴박성 요실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긴박뇨가 나타나고요. 빈뇨가 나타나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방광의 구축 혹은 경련 아니면 적거나 많은 양의 배뇨 때문에 긴박성 요실금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반사성 요실금은요, 방광에 소변이 찰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왜 반사성 요실금이 생기냐면 바로 이거죠. 척수가 손상됐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개념이 정확하게 씁니다. 척수가 손상돼서 방광에 소변이 찰 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소변이 나온 거를 우리가 반사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소변이 찬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우리가 기능성 요실금, 기능적 요실금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에 감각 인지가 손상된 부분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척수 손상 때문에 방광에 소변이 찬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반사성 요실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류성 요실금은요, 말 그대로 방광에서 소변이 역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혹은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요도협착이나 전립선 비대 등으로 소변이 제대로 못 나오고 오히려 방광 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소변이 넘쳐 흐릅니다. 역류해요. 넘쳐 흘러요. 그거를 우리가 역류성 요실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신체 사정도 할 수 있고 혹은 진단적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요 분석 검사인데요. 요 분석 검사의 정상적인 소견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이거죠. 소변 검사물을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소변 검사물 수집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016, 2019, 2020년에 지속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2021년에는 안 나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22년에는 나올 법도 해요.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깨끗한 변기나 화장실에서 배뇨하고 나서 수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요 검사물을, 자, 이런 경우 있죠? 중간 소변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중간요 검사물인데요. 왜 요독으로 소독하고 나서 배뇨 중간 줄기의 소변을 소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단순 도뇨관 소변 채취와 그리고 유치 도뇨관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이 두 경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 도뇨관 넬라톤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는 잔뇨량 측정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유린 컬처 나갈 때 그때도 우리가 균배양 검사나 민감도 검사할 때 단순 도뇨관으로 소변을 채취해요. 이때 반드시 여러분 무균적으로 소변 채취해 주셔야 되고요. 무균술 적용해 주셔야 되고 유치 도뇨관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치 도뇨관으로부터 그러니까 폴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변 검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잠금 장치를 잠궈요. 그 폴리 카테터에 있는 폴리 카테터 연결이 되고 유린 백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여러분 클램핑 할 수 있는 장치 있는 거 아시죠? 클램핑을 해요. 그러면 방광이 어느 정도 소변이 차겠죠? 소변백 주머니로 소변이 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소변 방광에 어느 정도 소변이 찰 겁니다. 폴리 카테터를 보면 여기 이렇게 바늘을 찌를 수 있도록 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포트를 소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주사기를 통해서 쭉 소변을 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클램핑을 열어줘야죠. 그래야 방광에 남아있던 소변이 다 배액이 되겠죠. 이 과정을 우리가 무균적으로 역시 해야 되고요. 폴리카테터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니면 넬라톤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이 두 케이스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소변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일어나서 첫 소변은 버리죠. 버리고 나서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24시간 동안 소변 검사를 채취하는 방법이다.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치 도뇨관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하는 부분이 2016년과 2020년에 나왔고 여러분 임상에 가셔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배변으로 넘어가서 대장의 구조와 기능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죠?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변을 형성하고 배출하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뇨 기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설 기전도 2019년과 2021년에 나왔는데 여기서 뭘 또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요. 직장의 연동운동이 자극되는데 어떤 신경에 의해서요?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요. 부교감 신경이 자극됨에 따라 직장의 연동운동이 자극되고 그러면서 항문으로 분변이 이동하고요. 항문의 내 관략근이 이완을 하는데 불수의적 관략근인 항문의 내 관략근이 이완을 하고요. 그리고
수의적 괄약근인 항문의 외괄약근이 이완을 해서 결과적으로 배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반사작용을 거쳐서 대변이 쭉 만들어져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신경은 뭐다? 부교감 신경이다.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직장이 연동운동이 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발살바 수기는 코와 입을 막은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면서 숨을 내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심장자 질환자에게는 금기죠. 소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게 배설간호인데요. 요 배설 요구 장애와 요 배설 요구 및 장애와 관련된 간호 중재,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2017, 2014, 2021께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이요. 정상적으로 배뇨 증진을 위한 간호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배뇨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상자를 도와줄 수가 있느냐? 일단 정상적인 배뇨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즉 배뇨 시간표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소변 보려고 하면 못 보시거든요. 사생활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세는 어떤가요? 쪼그려 앉는 자세가 훨씬 배뇨하기 좋아요. 그리고 위생 상태도 중요하죠. 그리고 하루에 수분을 너무 적게 섭취를 하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은 하루에 2000에서 2400ml까지는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근육 긴장도를 강화해야 되는데 어떤 근육이냐? 골반 저부에 있는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회음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해요. 이것은 요실금과도 관련된 간호인데요. 정상적인 배뇨 증진을 위한 간호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골반 저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배뇨를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일을 느낄 때 바로 배뇨할 수 있도록 참지 말고 바로 배뇨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배뇨 자세 나오죠. 여성은 쭈그리고 앉는 자세, 그리고 남성은 변기에 선 자세. 이 자세가 정상적인 배뇨 자세가 되겠고 이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거 아시죠? 쉬 물소리. 그때 훨씬 더 배뇨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변기보다는 따뜻한 변기가 근육의 이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변기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음부에 찬물 아니고요. 따뜻한 물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의 손 따뜻한 물에 담가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이완이 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대상자의 다리나 대퇴 두드리는 자극하는 방법, 그리고 하복부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배뇨를 자극하는 방법이 되겠고 정상적인 배뇨 증진을 위한 간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변 협조 관련해서 화장실 모시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적절한 변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실금 대상자를 위한 간호도 2020년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실금 대상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정상적인 배뇨를 증진하기 위한 간호와 조금은 비슷해요. 방광 조절 훈련 필요하고요. 그리고 케겔 운동 혹은 회음 조이기 필요하고, 노인의 경우에는요. 노화에 따라서 요실금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동과 성인과 노인은 약간 그 특성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요, 영양요인을 사정을 해서요, 금기가 아니라면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은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알코올, 카페인 굉장히 소변을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좋고요. 그리고 화장실까지 가기 전에 소변이 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의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변비 예방하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조기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 역시 요실금과 관련해서 케겔 운동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노인의 경우에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유치도뇨관 하지 않아요. 폴리카테터 유치도뇨관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도뇨의 종류의 적응증과 절차인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 꼭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간헐적 도뇨 그리고 유치 도뇨 두 개 명확하게 구별하시고
차이점, 그리고 어떤 프로시저를 통해서 삽입을 하는지 그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간헐적 도뇨는 15, 16, 17, 18, 19까지 나왔어요. 20, 21은 안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돌고 돌죠. 자, 간헐적 도뇨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척수가 손상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CIC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소변을 뽑아주는 그런 그 카테터리제이션을 하기도 하죠. 척수나 손상이 됐을 때, 아니면 근육신경계 퇴행 대상자의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광팩만 있을 때 즉시적으로 감압을 해주고 방광에 있는 소변을 빼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방광팩만을 즉시 완화해주기 위해서도 합니다. 그리고 간헐적 도뇨는 잔뇨량을 측정하기도 하죠. 보이딩을 다 하고 나서 잔뇨량이 얼마인지 물론 소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넬라톤을 통해서도 그 잔뇨량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변 검사물 채취하는 것,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쳐 나가는 경우, 민감성 혹은 뭐 배액 검사 혹은 세균 감수성, 항생제에 대한 어떤 감수성 보는 그런 검사를 할 때 우리가 그 간헐적 도뇨를 통해서 소변 검사물을 채취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수술 또는 검사 전중 후에 방광 비우는 경우요. 예를 들면 뭐 홀바디 모스캔이나 아니면 해구약실에 가서 하는 검사가 있는데, 깨끗하게 방광의 소변을 다 비우고 나서 해야 하는 검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간헐적 도뇨를 하게 되죠. 자세는 배횡화위가 되고요. 배횡화위가 되고 외음부를 소독한 다음에 도노관을 삽입을 하게 되는데, 요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의 삽입 길이가 여자의 삽입 길이보다 더 길죠. 여자의 요도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여자가 요로 감염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도노관을 sab입을 하고요. 그리고 무균적으로 검체를 채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치도뇨인데요. 여러분, 유치도뇨 굉장히 출제빈도 높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요로, 유치도뇨 같은 경우는 요로가 폐쇄됐을 때, 그리고 방광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감압을 위해서 우리가 유치도뇨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방광세척을 위해서도 합니다. 여러분, 방광세척을 할 때는요, 2웨이 폴릭이 아니고 3웨이 폴릭 끼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발로닝을 해야 되고, 한쪽은 유린백이랑 연결이 돼 있고, 한쪽은 수액 세트랑 연결이 돼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리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방광세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광세척할 때는 3웨이 폴리를 인설션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중증 대상자의 소변량을 측정할 때요. 그래서 ICU 갈 때, 환자 컨디션 안 좋을 때, 아니면 소변량이 너무 떨어졌을 때, 샥이 발생했을 때, 이때 우리 소변량 1시간에 한번 측정해 주세요. 뭐 이런 그 얘기 들으신 적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중증 대상자의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도뇨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유치도뇨 대상자를 어떻게 간호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겠죠? 일단 회음부 간호 해주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줘야 돼요. 하루에 3,000ml 이상, 아니면 3,000ml 정도, 이 정도 수분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배액 체계는 폐쇄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배액관은 개방성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폴리 카테터를 쭉 넣었어요. 그리고 유린백이랑 연결이 되죠. 이 부분이 어느 곳 하나 막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배액관의 개방성입니다. 막히면 안 돼요. 중간이 막히면 안 되고 쭉 자연스럽게 소변이 이쪽으로 흐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배액관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배액 체계 폐쇄성은 뭔가요? 유치도뇨와 폴리카테터가 있죠? 그리고 유린백이 있죠? 이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픈되지 않고 열려있지 않고 디스커넥트 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닫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배액 체계는 소변이 나오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방광에서부터 소변이 나오기까지 이 길이 어느 하나 뚫려 있으면 안 돼요. 뚫려 있다는 얘기는 유린백과 폴리카테터가 분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인펙션의 소스가 되죠. 그렇지만 관 자체는 소변이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다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액체계는 막혀 있어야 되고요. 즉 디스커넥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배액관은 막히지 않고 소변이 잘 흘러나오게 개방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요. 헷갈리지 마시고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유린백은 방광보다 낮게 위치를 해야 중력에 의해서 소변이 쭉 아래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유린백의 위치 그리고 소변도는 항상 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감염 징후를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로 감염이 생겼어요. 특히 유치도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감염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 징후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소변이 뿌옇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약간 피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상자에게 열이 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감염 증상을 관찰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이 치골상 도뇨인데요. 급성 혹은 만성 요정체 때 우리가 요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골상 도뇨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 도뇨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골상 도뇨를 할 수 있는데요. 요로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치골 위에다가 카테터를 삽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잔뇨 측정이 쉬워요. 그리고 잠금 장치를 잠그면 자연스럽게 배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광에다가 관을 삽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도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배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테터를 우리가 간호중재에서는 카테터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삽입 부위에 드레싱 그리고 감염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수분은 하루에 1,500에서 2,000ml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호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광세척이 이번에 나왔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면 이 주의사항이 나왔었어요. 방광세척할 때 복통을 호소하면 어떻게 간호중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복통을 호소한다면 세척액의 주입 속도를 확인을 하고요. 아니면 세척을 중지할 수도 있고요. 감염을 예방하거나 그리고 세척액은 멸균 생리식염수를 써야 한다. 이 부분 주의사항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목적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방광세척은 뭐냐면 방광을 말 그대로 물로 씻어낸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 안에 혈괴가 고여 있거나 아니면 점액이 있다면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방광세척을 합니다. 방광 안에 약물을 주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염증 예방하고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치도뇨 간의 개방성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방광세척을 하는데 간헐적 방광세척과 지속적 방광세척 두 가지 방법으로 방광세척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간헐적 방광세척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테터와 유린백을 분류합니다. 분류하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성이 높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배액체계는 폐쇄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배액관은 개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배액체계의 시스템을 폐쇄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즉 디스커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카테터와 유린백을 분리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속적 방광세척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3웨이 폴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방광세척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분리하지 않고 3웨이 폴리 카테터에 포트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리게이션 셀라인을 넣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언제 하냐면 전립선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비뇨기기 수술하고 나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적죠. 자, 이럴 때 만약에 대상자가 복통을 호소한다면 배액되는 세척액의 주입 속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감염을 예방하고 세척액은 멸균 생리식염수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콘돔 카테터, 그리고 회장 도관루, 간헐적 자가 도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변 간호를 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장, 배설 종류와 그리고 장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볼 텐데 첫 번째가 변비입니다. 2015년, 2018년에 나오고 한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변비는 건조하고 딱딱한 변이 배출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배변 횟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저섬유질 식이를 섭취했을 때 아니면 질병, 운동 부족, 아니면 하재를 너무 남용했을 때 여러분 이 하재 남용이요 변비에도 원인이 되지만 설사에도 원인이 돼요. 그리고 분변 매복에도 원인이 됩니다. 자, 하재 남용을 했을 때는 왜 그렇다면 분변 매복과 변비의 원인이 되느냐?
화재, 자극성 화재를 너무 많이 쓰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극적인 거를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대장이 더 이상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 반응을 하느냐? 더 센 자극이 있어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극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자극을 줬더니 오히려 움직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비성 장폐색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고 분변 매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재를 남용을 하면 대변이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설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분 섭취가 떨어졌을 때 노화에 의해서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고요. 만약에 변비에 대한 증상이 어떤가 하면 배변할 때 힘을 과도하게 주게 되고요. 그리고 변이 잘 안 나오니까 배변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운동하는 것, 수분 섭취하는 것, 아니면 고섬유, 식이, 그리고 하재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중재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분변 매복이라고 하면 정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직장 내 단단한 변이 덩어리져 있어 수의적으로 대변을 배출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돼 있죠.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대변이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막혀 있고 그냥 꽉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로 물만 자꾸 주르르르 흘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설사를 한다고 오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방광이 팽창되는 경우, 아니면 계속 가스가 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변 매복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인 대상자에게 물만 자꾸 대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분변 매복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덩어리져 있어가지고 그냥 장 안에 그냥 꼭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로 물만 빠져나온다. 그게 분변 매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수분 섭취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노화일 때도 분변 매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이는 있어요. 대변은 보고는 싶은데 안 나와요. 왜요? 수의적으로 대변을 배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변이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있죠. 액체 분변. 마치 물설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오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변 매복은 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수술이요. 수분이 많고 형태가 없어요. 음식 또는 약물, 제가 하재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수술에 의해서도 설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복부 경련이나 수분 전해질 불균형. 왜냐하면 몸에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 이때는 포타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손상, 항문 부위가 헐겠죠. 아무래도 물이 많은 대변이 계속 배출이 되다 보니까 피부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은 저자극 음식, 지사제, 피부 관우 수분 섭취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사제는요. 설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지사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사제를 쓰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지사제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변실금, 요실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실금도 있는데요. 대변이 불수의적으로 배설되는 것을 우리가 변실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경근육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척수 손상, 종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장내 가스가 너무 많이 차 있는 경우에, 가스가 축적된 경우 우리가 장내 가스가 많이 축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불안하거나 특히 음식이나 장 폐색에 의해서, 그래서 스파인 오피 하시고 나서 전신 마취 하시고 나서 계속 못 움직이시는 분들, 그 장에 가스 차가지고 금식하시고 L튜브 끼고 아니면 렉탈 튜브 끼고 아니면 가스 에네마 하고 이런 거 혹시 실수 나가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장 폐색 때문에도 장 안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부팩만 나타나고요. 배가 정말 빵빵해지시고요. 타진을 하면 고음이 나오고 가스가 많이 차니까 아무래도 방귀를 자주 끼시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운동하는 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팔, 다리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호중지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 내에 삽관하는 거, 렉탈 튜브 꽂아서 가스가 차이는 거를 직접적으로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런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질이요. 항문 주위 정맥이 이완되고 우열된 상태를 우리가 치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성 변비나 임신 혹은 우려성 신부전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로 외과적 치료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자연 배뇨를 돕는 방법을 살펴봤듯이 자연 배변을 돕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이 2020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봐야 되겠죠. 자, 역시 배뇨 습관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배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배뇨에도 적절한 자세가 있었는데 배변에도 적절한 자세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배변을 돕는 자세고요. 그리고 복부 마사지도 도움이 되죠. 역시 고섬유식이, 수분 섭취, 사생활 보호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완화제나 하제 또는 관장, 좌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문제 살펴봤던 부분인데 바로 장루술 관련된 부분이에요. 장루술은 장루가 어느 곳에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변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가스가 많이 생성이 되거나 냄새가 심하다 보면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세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결장을 비워서 결장 개구부터 분변이 배설되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이나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은 뭐냐면 콩, 양배추, 맥주, 옥수수, 브로콜리, 오이, 버섯, 양배추, 완두콩, 시금치 이런 것들이 있고, 냄새를 유발하는 식품은 아스파라거스, 생선, 브로콜리, 마늘, 양배추, 양파, 달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변을 좀 단단하게 하는 음식이요. 이 부분에 있으면, 아무래도 장루가 이 부분에 있으면 수분 섭취, 수분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변을 단단하게 하는 음식이 필요할 건데요. 변을 단단하게 하는 음식은 바나나, 치즈, 쌀, 끓인 우유, 땅콩, 버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변을 묽게 하는 음식은 술, 그리고 브로콜리, 과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루를 교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주머니가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 찼을 때 우리가 장루를 교환을 하는데, 일단 플레이트를 붙이고 백을 붙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가 굉장히 자극이 돼요. 그래서 누공 주위의 피부를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피부는 중성비누로 닦고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 보호제가 필요하다면 피부 보호제를 도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 주머니를 부착을 하게 되는데 누공보다 지름이 더 커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레이트를 붙여요. 플레이트에 이렇게 백을 붙일 수 있는 그 지퍼백처럼 생긴 고게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요. 그리고 장루가 이렇게 중간에 튀어나올 텐데 이 구멍이 작아요. 이거를 뚝 이렇게 뺑그랗게 돌려가지고 저희가 자르고 나서 피부에 붙이게 되는데, 이 구멍이 누공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은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이게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감이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피해 주셔야 되고, 다만 수영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인공항문을 밖으로 가지고 나온 그 밖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체상 변화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어렵죠. 왜냐하면 냄새도 나고 이게 또 터지게 되면 대변이 새고 있는 그런 경우도 겪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존감도 떨어지고 신체상 변화에 대해서 대인관계가 조금 폐쇄적으로 그렇게 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지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공 주위 피부 통합성 유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한 비누와 물로 장루 주위를 깨끗하게 씻고요. 씻고 굳이 뭐 소독약으로 소독한다기보다는 변 배출 시마다 순한 비누와 물로 장루 주위를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액체변의 경우에는 산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화효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피부를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 통합성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깨끗하게 씻고 건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피부 보호 연고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장 배설과 관련된 약물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이 여러분 2021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장 배설 장애와 관련된 약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피 형성제입니다. 즉, 대변의 부피를 팽창시켜 주는 약이 되겠어요. 부피 형성제 같은 경우는 12시간에서 24시간 내 활동이 일어나고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피 형성제를 대상자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면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해야 돼요. 이 부분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피 형성제 같은 경우는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과 약끼리의 상호작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여를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침대만 있거나 장협착 환자에게는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변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피 형성제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완화제와 연화제 같은 경우는 물과 지방이 대변을 윤활하게 한다. 해서 두개내압 상승 환자에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배변하면서 긴장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뇌압 환자는 변비가 생기면 뇌압까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 윤활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아니면 8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윤활제가 대변을 무르게 만들어줘서요. 대변을 볼 때 통증을 많이 심하게 호소하는 분께 우리가 윤활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역시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방해를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기름기다 보니까 약을 복용하다가 흡인이 되면 지질성 폐렴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극성 화제는 연동 운동을 촉진해요. 그리고 대장 내 수분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듀코락스, 여러분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그 약이 자극성 화제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자주 복용하시게 되면 마비성 장폐색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드실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요. 비타민 D와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요. 남용하게 되면 영구적인 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투성 식염수인데요. 이 부분이 2021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21년에 출제가 됐었고 대변으로 물이 흡수되고요. 대변의 부피를 키워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장 내시경 할 때 장준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효과가 역시 굉장히 빨라요. 1시간에서 3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대변으로 물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장관 안으로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질환자나 혹은 신부전 노인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관장의 종류와 적응증 그리고 절차인데요. 2017, 2019, 앞서서 2014, 2016년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이제 관장이에요.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배출 관장인데요. 청결 관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배출 관장은 장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다 제거해주는, 다 배출해주기 위한 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나 혹은 분변 매복이 있을 때 아니면 수술이나 검사 전에 장 준비용으로 아니면 장 훈련용으로 우리가 배출 관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인 같은 경우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 물론 아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장 용액의 온도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는 여러분 내과적인 무균수를 시행을 합니다. 관장을 할 때는 내과적인 무균수를 시행을 하죠. 그래서 손 씻기 후에 장갑을 착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는 성인의 경우는 좌측 심스 체위입니다. 관장을 위한 체위는 좌측 심스 체위가 되고요. 그리고 직장관에 윤활제를 묻힌 후에 배꼽 방향으로 7.5에서 10cm 정도 카테터를 삽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관장 주입을 할 때는 중력에 의해서 관장을 할 때 저관장은 30cm, 고관장은 45cm 높이에서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입 중에
복통을 호소한다 라고 하면 용액의 주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관장액을 보유하라, 즉 참았다가 대변을 봐야 한다, 이제 그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관장과 관련된 절차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 정체관장은요, 관장액을 장시간 장내에 머무르게 하는 관장이에요. 자, 왜냐하면 배변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투약이요. 투약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분이나 영양소 공급할 때, 그리고 가스 제거할 때 혹은 체온을 떨어뜨려 줄 때, 이럴 때에도 우리가 정체 관장을 하게 되는데, 종류로는 기름 정체 관장이 있고요. 그리고 구풍 관장, 바람풍,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관장이다. 그리고 체온을 떨어뜨려 주기 위한 투약 관장이 있어요. 그리고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서 장 내에 약을 넣고 정체시키는 그런 관장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액체나 영양분을 주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 관장도 하게 되는데, 이제 관장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풀이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